근데 성장주를 하더라도 제조 베이스의 성장주는 그래도 좀 예측이 좀 돼요. 산업의 성장 속도하고 마켓시어 예측.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분석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중요한 건 이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항상 주가라는 녀석은 본질 가치와 똑같이 가는 적은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럴 수는 없죠. 이제 저는 기업의 이제 본질 가치에 대해서 이 시장에 들어온 일에 계속 고민을 하는데 본질 가치에 대해서. 본질 가치가 주가로 예. 아주 그냥 정확히 1대1 그림자였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 그림자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빛은 태양이니까. 네. 근데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는 다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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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도 달라지고. 네.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아. 회사는 회사인데 보는 시각, 보는 시점에 따라서 보이는 그림자를 주가라고 보면은 1대1은 항상 아닌 거죠. 훨씬 짧을 때도 있고 훨씬 길 때도 있고. 그걸 찾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든 어렵죠.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니까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고. 예. 뭐 혹시 전문가 얘기를 듣고 따라서 매매도 하는 거고. 예. 뭐 그런 거죠. 지금이 내 그림자를 사실 해시계처럼 네. 해가 어디 떠 있다, 어느 계절에 몇 시다, 그러면 내 그림자 길이를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걸 해가 어느 위치, 지금 몇 시에서 해 위치가 어딘지를 안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네가 그걸 알아서, 알 수 없으니. 네가 알아서 해. 그런 건데 누군가는 맞춰요 또 그걸 잘. 그리고 또 그림자 길이가 귀신같이 짧아졌을 때 사서 막 길어졌을 때 팔고 막 이런 네. 본질 가치랑은 또 다르게도 예, 그걸 또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게 또 이제 주시장이다 보니까 본질 가치를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본질 또 미래를 가치도 반영하는 거야. 가치주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뭐 PER, PBR로 쉽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뭐 싸다 비싸다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쌀 때 사가지고 회사가 안 망하면은 결국은 또 뭐 적정할 때 또 팔 수 있는 시간과의 싸움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성장주는 참 어려워요. 이게 성장을 하다 마는 건지 계속 성장을 하는 건지 중간에 다른 경쟁사가 얼마큼 들어올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건지 너무너무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 투자를 할 때는 그래도 전문가 집단한테 맡기는 게 거기다 더 하나 어려운 게 기업이 성장을 하는 건 알겠어. 분명히 성장을 하는데 그동안 너무 빨리 땡겨왔나? 미래 가치를? 그렇죠. 어렵죠. 너무 고평가돼 있었나? 그냥 제자리를 조금 찾아가는 과정인가 또 이러면은 고점에서 30% 물리기 정말 쉽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주식은 이제 저는 예전부터 이제 비유를 하는 게 네. 운동의 법칙이 3개 있는 건 아시죠? 뉴턴이 했던 거. 저 뉴턴 선생님이 저 주식 투자 못하기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근데 운동의 법칙은 잘 했어요. 뭐 이렇게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은 거 반장의 법칙. 여기 있는 거죠? 3개 있잖아요. 네. 이 비슷해요, 주식이. 근데 어느 법칙이 적용하고 있는지 국면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아까 그 그림자 그리를 아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주식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간접 투자를. 우리 뉴턴 선생님이 자기가 천체에 물리는 알겠어도 주식시장 사람 심리는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그때는 훨씬 더 투기적으로 많이 매매를 그쵸. 했을 거니까. 그때는 뭐 가치를 보는 것보다는 정보가 완전 공개된 시장도 아니었고 다 이건 뭐 정보 비대칭이 굉장히 극에 달했던 국면이잖아요. 네. 뭐 17세기인가요? 18세기인가요? 이때인데 네. 뭐 얼마나 뭐 전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항상 잘 나갈 때 뭐 2020년 뭐 이렇게 팬데믹 이후에는 말 그대로 이제 여기 보이는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성장주들이 뭐 어떤 애널리스트 막 5년 뒤 실적 추정치에서 막 현재 가치로 땡겨오기도 하고 막 이랬고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관성의 법칙일까? 떨어질 때 계속 떨어지는 거 혹은 성장주를 하더라도 네. 제조 베이스의 성장주는 그래도 좀 예측이 좀 돼요.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뭐 2025년 2배 때 7배, 8배, 6배 네. 막 이렇게 주는 데들이 물론 근데 멀티플을 주는 거는 또
주식을 사는 사람이나 애널리스트의 고유 영역이죠. 왜 7배냐, 왜 6배냐, 뭐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시장이 판단하는 거죠. 예.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산업의 이제 그 성장 속도하고 그다음에 해당 회사의 마켓쉐어 예측, 마켓쉐어 예측이라는 것은 그 각각의 회사들, 경쟁 회사들하고 이 회사의 설비 투자, 생산 능력 이런 거 다 감안해가지고 예측은 가능해요. 물론 단가는 예측이 안 돼, 사실은. 그렇죠. 단가 예측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제일 어렵죠, 그게. 어쨌든 간에 가격은 어느 정도 뭐 계속 시장이 커지면은 가격은 하락하는 거니까 그 감안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말고 이제 재화가 아니고 서비스 영역에 있는 것들은 잘 몰라요. 실적 추정 자체도 어렵고. 예, 어려워요. 너무나 많이 나기도 하고 너무 터무니없이 덜 나기도 하고. 엔터는 그래도 비교적 쉬워요. 엔터는 컨텐츠를 확실히 갖고 있는 것들은 또 상대적으로 나아요. 뭐 예를 들어 OTT랑 계약하는 게 있고, 뭐 그렇죠. 뭐 티켓 가격이라도 알 수 있고 뭐 하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분석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중요한 건 이제 멀티플인 거고, 멀티플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는 진짜 모르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조금 돌아갈 것 같기는 한데, 금리 인하기와 예. 금리 인상기, 예. 이게 또 달라져야 되는 걸 수도 있을 테고요. 달라져야죠. 예. 어쨌든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는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멀티플이 올라갈 거고,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 점점 분명히 이익 추정치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멀티플이 나빠지니까 주가는 못 올라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막 난해해지는 거죠. 이익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왜 주가는 빠지고 있고. 모르면 손 빼고 간접 투자. 그래서. 오늘 송세현 대표님이 이게 중간중간 계속 간접 투자를 던지시네요. 맡겨라. 굉장히 쉬운 국면에서는 직접 해도 상관이 없어요. 팬데믹 이후에 되면은 2020년 4월부터 시작해서는 뭐 할만했죠. 근데 겁나서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게 그냥 큰 삼성전자, 카카오 뭐 두 개로 대변됐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프락시로 산 거잖아요. 뭐 다른 성장주가 사야 돼 말해야 돼. 그래도 제가 올라가니까 이건 살 수 있어. 쉬웠잖아요. 네.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었던 국면이 그렇게 있는 반면에 그런 국면은 가끔은 10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나는 국면이고 그렇지 맞아요. 않으면 항상 어려워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기관을 상대로 해서 더 나은 수익률을 내기란 굉장히 희박하긴 하죠. 물론 성공하시는 분들도 꽤 있기는 합니다만 노력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헤지펀드니까 뭐 롱숏 전략 다 쓰기도 하고 굉장히 또 빠르잖아요.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이끌라기보다도 그냥 네.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에서 뭐 이렇게 시크릿칼 내에서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뭐 지금은 이제 금융주가 갑자기 대세가 됐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가 대세였다가 네. 어느 날 또 화학이 대세가 될 수도 있어요. 조선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뭐 글로벌리 배 같은 경우에는 슈퍼사이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잘 못 지어서 그렇지. 뭐 조선이 될 수도 있고. 건설은 또 엊그제 뭐 현단 이후에 또 뭐 원가율 올라간다고 해서 많이 빠졌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이클은 좋은 사이클이니까 또 네. 어떻게 돼야 될지. 중간중간에 빠르다는 얘기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큰 사이클이 좋아지긴 하지만은 중간중간에 그 악재들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고객들한테 예의가 아니니까. 네. 그렇게 그걸 잘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절대 수익을 추구를 하고. 네, 조금씩 이제 우리가 뭐 당구 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당구 쳐서 남이 따가지고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조금씩 수익을 축적해서 가는 거죠. 한 방 크게 보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지금 갑자기 이제 생각드는 게 몇 달 전에 한번 제가 섭외 때문에 한번 전화 드렸을 때 그때는 이제 조금 나중에 콘텐츠 좀 축적해서 하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때 요즘 뭐 좀 괜찮게 보세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봐야지 그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몇 달 전에.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메타버스? 무슨 메타버스지 이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한 며칠 뒤부터 메타버스가 미친 듯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선구자를 옆에다 두고 말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또 지금은 아닌데 아닌 것도 아닌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또 블리자드 인수하면서 사가지고 사면서 뭐 그래도 그쪽은 살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젠간 올 시대니까. 예, 그거는 제가 이제 다른 뭐 NFT나 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뭐 코셔스한 뷰를 갖고 있긴 한데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그거는 언젠간 온다. 게임의 미래고 예. 어쨌든 그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그 재화를 사면서 충족된 욕구 말고 다른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는 메타버스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시장은 괜찮아 보여요. 혹시 그 VR 게임기 이런 거 하세요? 아니요, 저는 게임은 이제 예전에 뭐 갤럭시는 뭐 이런 거밖에. 체험하셔야죠, 메타버스를. 그 저도 예. 그 오큘러스 오큘러스 고는 예전에 썼었고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이번에 또 샀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부모님하고도 그걸 해봤거든요. 하다가 어머니가 우셨어요. 무섭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거 보여주고 지금은 이렇게 끼고 손에만 이렇게 진동이 오지만 나중에 너네가 컸을 때는 옷을 입고 아마 하게 될 거야. 그렇겠죠. 네, 온몸에 이렇게 센서가 달려서 촉감까지 느끼면서 게임을 하는 시대가 올 거야. 애들한테 알려주고 있거든요. 애들도 막 지금 뭐 로블록스 제페토 하고 있으니까. 그 미래가 올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누가 봐도 10년 뒤나 20년 뒤에 그 미래가 올 것 같기는 한데 당장 투자로 놓고 보면은 변동성도 어마어마하고 막. 누가 이길지도 모르죠, 막판 가서. 승자를 찾는 게임. 초반에는 다 같이 오르다가.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들을 우선 많이 이제 보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기술을 제공하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시장이 조정을 아까 주식시장 세 가지 원칙 반작용이 나타나는 국면에서는 또 뭐 차분히 기다렸다가 이게 또 어느 시점 가면 또 다시 리바운드 하잖아요. 또 다른 또 반작용이 나오는 거니까. 요쯤에서 보시는 분들이 그 어느 시점이 언제인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매크로 지표들이 계속해서 변하는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메타버스 관련주도 뭐 OECD 경기 선행 지수랑 무슨 뭐 매크로 지표랑 그게 그렇다기보다도 경기 선행 지수가 좋아지면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이익이 확연하게 좋아지는 산업이 생겨요. 그 산업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급이 그쪽으로 그때는 많이 몰릴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그럴 때 그런 주식을 사요 주로. 뭐 은행주 뭐 같은 뭐 아니면 반도체, 철강, 유화 이때 사고 그러다가 선행지수가 꺾이면은 물론 이제 경기 자체가 이익 고점은 그 뒤에 나타나긴 하지만은 그때는 또 팔고 뭐 그런 거고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들 아까 지분이 32%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우량주들을 외국인 지분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52%, 현대차는 적어요, 28%. 왜냐면 글로벌 탑5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현대차는. 근데 뭐 현대차는 스스로는 전기차하고 수소차에서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포드, GM, 도요타 이런 애들 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작년 초에 애플카 한다고 해서 막 올라간 고점을 여전히 한참 모자란 상태에 있고요. 근데 특이하게 KB금융지주가 70%가 넘었어요. 외국인 지분이. 그렇게나 됐어요? 벌써? 예. KB금융 외국인 지분율이? 예, 71%입니다. 와. 예. 신한금융지주가 61%. 그리고 뭐 배터리 이제 엔솔이 나오긴 하지만은 SDI가 49%. SDI가. 예. 카카오 많이 산 것처럼 보이지만 29%. 네이버는 좀 높아요. 55%.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생각보다 우리나라 금융주를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국면에서 아무리 좋아해도 근데 이렇게 많이 들고 있다는 얘기는 또 아까 사이클 꺾이면 또 팔 거 아니에요. 조금만 팔아도 받아주진 않아요. 아무도.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금융주, 또 금융지주라든지 은행주에 조금 국한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금리 인상기는 이제 올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11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또 올렸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 그리고 뭐 솔직히 금융주 오른 게 며칠 안 되긴 했습니다만 1월 들어서 좀 오르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금리 오른다고 해도 주가는 못 올랐었단 말이죠. 다른 거
그때 막 대출 규제라든지 직접적으로 어떤 영업 규제를 하는 것도 좀 금융당국에서 좀 있었고 이러면서 막 금융주들이 못 갔었잖아요. 이 시크릿카드 주식들이 움직이는 거는 결국 외국인 수급이에요.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은, 국내가 자발적으로 사가지고 올라갈 만큼은 아니거든요. 근데 외국인 수급이 대부분이 패시브 수급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외국인이 살 때 올라가는 주식들이거든요. 근데 성장주들이나 아니면 일반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아니고 이제 국내 개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주도해서 사서 올라가는 경향이 많지만, 네. 이런 건 하나의 산업으로 묶인 것들이 통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이를테면은 석유화학 주식 중에서 네. 롯데케미칼하고 LG화학이나 또 LG화학이 엔투에 빠졌으니까 이제 네. 케미칼 주식 됐잖아요. 네. 롯데케미칼은 막 올라가는데 LG화학 확 빠지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예. 묶음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 또 외국인들은 살 때 묶음 같이 사거나 같이 파는 경향이 많거든요. 은행주 사면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그 메리츠 화재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메리츠 화재는 그 집안이 장난이 아니던데요. 그건 자사주 사가지고 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확실히 하는 거죠. 그때 예전에 한번 배당 줄인다고 했다가 폭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결국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막 배당 주주가치 대신에 올리고. 그걸로 하는 거죠.